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의용생체공학과의 김영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딥러닝을 이용한 기술이 어떠한 과정으로 개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인공지능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인공지능 기술은 의외로 굉장히 오래전에 등장한 기술입니다. 다만 우리가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의 미약한 기술 수준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건 1956년도 영국 다트머스에 의해서 존 매커시에 의해 처음 사용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1차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의 인공지능 기술은 추론과 탐색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룰을 직접 만들어서 컴퓨터가 처리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한 룰을 일일이 만들 수 없다 보니 이런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가 왔고 결국 침체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침체기가 계속되다가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2차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인공지능 기술은 지식 베이스, 즉 날리지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전문가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지식을 입력을 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컴퓨터가 이에 접근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모든 상황에 대한 그 지식 베이스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너무나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다시 한번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2012년도 ILS VRC라는 이미지넷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그 사물인식 대회에서 토론토 대학의 그 슈퍼비전이라는 팀이 84%라는 인식 정답률로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전 대회에서의 우승팀의 정답률은 한 74%로 0.1% 싸움이었고 75%가 모두의 그 꿈이었던 대회에서 이 84%라는 수치는 실로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이때 그 슈퍼비전 팀에서 사용한 알고리즘 개념이 바로 딥러닝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2016년도에 구글이 인수한 그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그 딥러닝 기반의 바둑 알고리즘이었던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4대1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함으로써 이 딥러닝 기술이 그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인공지능이라 불리던 기술의 문제점은 바로 사람이 모든 것을 정의하고 컴퓨터에게 사람의 기준으로 정의된 지식을 학습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반면 딥러닝은 스스로 학습에 유의한 특징을 만들어내며 그 학습을 한다는 것이 기존 인공지능 알고리즘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른이 아이에게 그 고양이를 알려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은 아이에게 그 고양이라는 걸 알려줄 때 고양이의 뭐 형태는 어떻고 뭐 생김새는 어떻고 뭐 털무늬는 어떻고 뭐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진 않습니다. 아이에게 고양이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고양이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반복적으로 이 고양이라는 걸 보면서 스스로 고양이의 특징을 잡아내고 스스로 그 특징들을 조합을 해서 이것이 고양이다라고 배우게 되는 거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에게 사람의 지식을 기준으로 그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키려 했던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이 컴퓨터가 스스로 특징을 잡아내고 반복 그 학습을 통해서 배워나가도록 한 것이 현재 그 인공지능 기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파고 역시 바둑 두는 방법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승리하는 방법을 학습한 결과 이세돌에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그 용어와 혼용되어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부 개념에서 봤을 때 모두 동일한 개념이기에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이라는 큰 범주 내에 머신러닝이라는 분야가 있고 그 머신러닝 기술 중에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신러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과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 학습, 그리고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강화 학습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비지도 학습은 레이블이 없는 완전한 그 데이터 집합에서 작동을 하고 데이터의 구조를 밝혀내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주로 이제 클러스터링이나 차원 축소나 뭐 특성 학습, 뭐 밀도 추정 이런 쪽에서 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강화 학습은 이제 액터 또는 이제 에이전트라는 그 에이전트를 학습을 시켜서 어떤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경우에만 이제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로 이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게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에서 작동을 하고 레이블을 정답으로 주고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제 개별 데이터에 대한 분류 모델이나 그리고 연속 데이터에 대한 회귀 모델을 만드는 데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고 현재 그 의료 영상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에서 거의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이 인공지능은 크게 다음과 같이 그 세 가지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디텍션,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각 분야에서 이제 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클래시피케이션은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아니면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때 이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어떤 주로 이제 종양의 양성이랑 뭐 악성을 분류한다던가 아니면 정상과 뭐 비정상을 분류하는데 뭐 이런 쪽에 이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디텍션은 이제 위치 검출, 즉 그 뭐 병변의 위치를 찾고 싶을 때 이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어떤 CT에서 뭐 종양의 위치를 찾는다던가 아니면 뭐 맘모그램에서 뭐 유방 종괴의 뭐 위치를 찾고자 할 때 뭐 그럴 때 이제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은 분할, 즉 병변에 대한 어떤 그 정량적 분석이 필요할 경우 어떤 병변의 외곽을 추출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종양의 어떤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종양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종양의 외곽선을 추출한다던가 아니면 CT에서 뭐 폐영역의 외곽을 추출한다던가 뭐 주로 이럴 때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의료 분야에서 현재 딥러닝으로 연구나 이제 개발되고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등은 뭐 이제 딥러닝이 있기 이전에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개발이 되어지고 있던 분야입니다. 영상 처리 기술을 통해 병변의 이제 검출, 뭐 분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컴퓨터 알고리즘을 직접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주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됐었었는데 사람이 직접 만드는 알고리즘으로는 모든 경우에 대한 대비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연구 개발은 뭐 많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상용화되어서 이제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를 직접적으로 학습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상으로부터 주요 특징들을 추출을 해내고 이를 이용해서 뭐 ANN이나 뭐 SVM, 뭐 랜덤 포레스트 뭐 이런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학습시키는 방법이 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 또한 그 과적합이 많이 발생을 했고 즉 뭐 학습한 데이터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뭐 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결과가 너무나 안 좋게 나온다던가 이런 과적합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해서 상용화돼서 사용되기에는 어떤 그 성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딥러닝 기술이 나온 이후 영상으로부터 이제 컴퓨터가 직접 특징을 추출을 해내고 그걸 또 그 특징들을 가지고 학습을 스스로 해나가면서 성능이 이제 이전 기술들과는 다르게 상용화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지금 향상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딥러닝 연구 또는 이제 딥러닝 기술 개발이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에서 정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ROI나 레이블링을 통해 어노테이션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이후 이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기 전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수집된 영상에 대한 전처리 과정을 수행을 하고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학습이 완료가 되면 상황에 따라 후처리 과정을 통해 이 오검출 등의 잘못 검출된 부분을 제거해주고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학습된 모델을 검증하게 됩니다. 검증이 완료된 딥러닝 모델은 소프트웨어 등에 연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딥러닝 기술 개발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개발 방향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은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중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것인지 그거에 대한 방향을 우선적으로 정립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척추측만증을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할 때 데이터는 척추측만증을 진단할 때 이제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엑스레이 영상이 될 거고요. 이 척추측만증은 코스 앵글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엑스레이 영상을 입력으로 그리고 해당 영상에서의 코스 앵글을 정답으로 학습시키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또는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엑스레이로부터 이제 각각의 척추체들을 분할을 하고 분할된 척추체 정보를 이용하여 어떤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코스 앵글을 측정함으로써 이 척추측만증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할 것인지 이렇듯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을지 고민하고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진행돼야 하는 과정입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즉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 말은 이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좋지 않은 데이터를 모아서 이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딥러닝 모델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는 무조건 그 데이터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데이터를 선별해서 수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2D나 3D나 상관은 없습니다. 그 목적에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만 수집을 하면 되고요. 다만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좋은 데이터란 대표성을 띠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 서로 유사한 데이터는 이 딥러닝 모델의 학습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데이터가 이 대표성을 띠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이 딥러닝 모델이 과적합을 피하고 일반화된 모델로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수집이 완료가 되면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각각 구분해 줘야 됩니다. 이 학습 데이터는 딥러닝 모델의 학습에 사용이 되는 데이터고, 검증 데이터는 학습 과정에서 각 에폭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임시로 검증에 사용되는 데이터로 어떻게 보면 이 학습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 및 이제 그 검증 데이터와 완전히 분리해서 구축을 해야 되고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최근에는 테스트 데이터를 인터널 밸리데이션 데이터셋과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구분지어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한 이제 그 기간 외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해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까지 거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그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다음으로 이제 레이블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레이블링은 이 어노테이션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으로 세그멘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등 이런 목적에 따라서 수집 방법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선 클래시피케이션에는 노멀이나 앱노멀, 비나인이나 말리그넌트 등과 같이 카테고리를 설정해 두고 분류하기 때문에 각 각 카테고리에 레이블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레이블링 데이터를 가장 빠르고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디텍션은 타겟의 위치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레이블링을 통해 검출하고자 하는 그 타겟에 대한 위치 정보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타겟을 포함하도록 박스 ROI를 그려서 레이블링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디텍션 또한 단순히 박스나 서클, 앨리스 같은 그런 단순한 구조의 그 ROI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레이블링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편에 속합니다. 이 세그멘테이션은 타겟의 정확한 외곽에 대한 이 ROI를 그려서 레이블링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외곽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자유곡선 ROI를 그려서 레이블링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외곽을 따라 그려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를 가질수록 레이블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그려진 레이블링 데이터는 딥러닝 모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파일로 익스포팅해야 됩니다. 따라서 ROI 익스포팅 기능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레이블링 해야 됩니다. 이 의료 분야에서는 주로 NIH에서 제공되는 무료 소프트웨어인 이미지제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어노테이션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ROI는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그 익스포팅에 제공되는 포맷이 다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좌표값만 가지고 있는 ROI 포맷과 이 볼륨 전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니프티 포맷 등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레이블링은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노력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레이블링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그런 필요성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레이블링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방안들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딥러닝 모델의 그 학습에 적합한 소량의 코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레이블링 작업을 거친 후에 초기 그 코어 데이터를 가지고 초기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결과는 나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학습된 초기 모델을 어노테이션 소프트웨어에 연동시키고 이후에 이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초기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딥러닝 모델을 통해 얻은 결과를 수정 작업해서 레이블링 데이터로 구축하게 됩니다. 이후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다시 이제 추가로 그 쌓였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겠지만 이게 데이터가 쌓이고 쌓일수록 이 수정에 걸리는 시간 또한 점차 줄어들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빠른 속도로 레이블링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레이블링 작업이 완료가 되면 상황에 따라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전처리 과정은 필요에 따라서 거치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딥러닝 모델의 그 학습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전처리 과정은 딥러닝 모델에 좀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전처리 과정은 가급적 거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전처리 과정으로는 비트 변환이 있습니다. 이 비트 변환은 의료 영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좀 특수한 전처리 방법이고요. 하나의 픽셀이 그 8비트, 그러니까 0에서 255까지의 픽셀을 가지는 일반적인 영상들에 비해서 이 의료 영상은 종류에 따라서 8비트 또는 12비트 또는 16비트 등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초음파와 뭐 그 안저 영상 같은 영상들은 이제 8비트의 값을 가지긴 하지만 엑스레이나 뭐 맘모, CT, 뭐 MR 등의 이제 대부분의 의료 영상들은 12비트 이상의 값을 가집니다. 이 12비트 이상의 영상은 윈도우 위스와 그리고 윈도우 레벨에 따라서 8비트 영상으로 재구성해서 모니터에 표현되게 됩니다. 따라서 판독 시 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영상은 8비트로 변환이 된 영상이고, 그래서 이 판독 대상에 따라서 이 윈도우 위스와 윈도우 레벨을 조절해서 어떤 그 유관식별에 최적화해서 판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비트 변화는 이제 이러한 그 특수성을 반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2비트 이상의 영상을 어떤 최적의 유관식별이 가능하도록 특정 윈도우 위스와 특정 윈도우 레벨을 조절해서 8비트 영상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12비트 영상을 8비트로 변환할 경우에 분명히 픽셀 손실이 발생할 것이고, 12비트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면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수는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픽셀 범위를 좁혀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윈도우 레벨을 기준으로 윈도우 위스 그 범위 밖에 위치한 픽셀 값들은 0이나 아니면 255라는 값으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활용을 한다면 학습 대상 외에 불필요한 부분을 어, 제거해 줄 수가 있게 되고, 이는 이제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학습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비트 변환을 적용할지 아니면 말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전처리 과정은 일괄적 영상 크기 조정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세그멘테이션은 이 딥러닝 모델 학습 시 가로, 세로가 동일한 정사각형의 영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가로, 세로의 비율이 다른 그 영상들은 이 가로, 세로의 비율을 동일하게 같도록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본 데이터의 가로, 세로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정사각형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때 발생하는 그 빈 부분은 0으로 채우는 그 제로 패딩 방식을 사용을 해서 정사각형의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두 번째는 원본 데이터의 가로, 세로 그 비율을 무시한 채 그냥 정사각형 영상으로 리샘플링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원본 데이터의 구조가 그 형태적 구조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저설량 촬영 또는 좀 오래된 노후화된 장비를 통해서 얻은 이 영상들은 주로 잡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잡음은 이제 딥러닝 모델의 학습에 어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또한 이런 타겟 병변이 그 주변 조직과 강도 값이, 그러니까 인텐시티 값이 비슷해서 어떤 콘트라스트의 차이가 없는 경우, 이미지 인핸스 기법을 통해서 콘트라스트 차이를 좀 넓혀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0에서 255나 아니면 0에서 4095의 그런 화소 범위를 가지는 영상들을 0에서 1 사이,
또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정규화,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과정은 이제 요새는 이제 대부분의 딥러닝 모델 학습에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카테고리 간 데이터에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는 데이터의 개수의 그 보완을 위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즉 데이터 증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증강은 소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임의로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기술입니다. 데이터 부족이나 아니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적의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학습 데이터의 규모는 딥러닝 모델의 그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 이 데이터셋의 특징을 잘 반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과적합에 빠질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그 레이블 간 데이터의 양이 좀 불균형한 상태에서는 딥러닝 모델의 학습이 이 데이터가 많은 레이블 쪽으로 편향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데이터 증강 기법을 통해서 임의로 데이터의 양을 늘려가지고 부족한 데이터의 양을 뭐 보완하거나 아니면 레이블 간 데이터의 양의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데이터 증강은 기존 영상의 변환을 통해서 그 증강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하학적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제 주로 플립이나 로테이션, 트랜스레이션, 스케일 등의 위치적 정보만을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영상 밝기나 뭐 감마 보정, 뭐 블러링, 뭐 샤프닝과 같이 어떤 픽셀 강도 정보, 그러니까 픽셀 인텐시티 정보를 변환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랜덤하게 혼합 적용하게 되면 한 장의 영상으로부터도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최근에는 그 겐을 이용해서 영상의 기하학적 그 구조 자체가 다른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영상을 생성해내는 그런 방법도 많이 연구되고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겐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는 임상적 검증이 결여된 어떻게 보면 그 가짜 데이터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겐을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처리 과정이 끝나면 이제 딥러닝 학습을 위한 세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그 딥러닝 아키텍처를 골라야 되는데요. 주로 이제 그 검증이 완료가 돼서 외부에 그런 공개된 모델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디텍션에 따라서 그 각각의 특화된 딥러닝 아키텍처들이 이미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레스넷,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유넷, 디텍션에서는 레티나넷 등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그 준비가 끝났다면 딥러닝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그 딥러닝 학습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로스와 애큐러시가 있고 밸리데이션 로스와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있습니다. 이 로스와 애큐러시는 학습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그 각각 에폭이 끝났을 때의 로스와 애큐러시를 나타내고 밸리데이션 로스와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는 그 별도로 각각의 에폭이 끝날 때마다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그 로스와 애큐러시를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 이게 정말 잘 학습이 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의 로스는 점차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애큐러시와 그 검증 데이터의 애큐러시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띄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로스와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로스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띠고 있고요. 그 학습 데이터의 애큐러시와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애큐러시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띠고 있습니다. 즉, 학습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학습 데이터의 로스는 떨어지고 애큐러시는 점차 증가를 하는 경향을 띠는데, 만약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로스가 떨어지지 않고 점차 증가를 한다거나, 그리고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변함이 없다던가 이런 그 경향이 된다면, 그때는 이 모델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학습 데이터의 과적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듯 각각의 에폭이 끝날 때마다 이 학습 데이터의 로스와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로스, 애큐러시 등을 통해서 현재 이 딥러닝 모델이 잘 학습이 되고 있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습이 끝나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후처리는 딥러닝 모델의 그 결과에 오검출같이 잘못 검출된 그 문제들이 발생할 때 영상 처리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불필요한 영역이 검출되었다던가, 아니면 덜 검출이 돼서 이렇게 구멍이 났다던가, 이럴 때에는 간단한 그런 영상 처리 알고리즘만으로도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후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이 도움이 되게 됩니다. 이 후처리를 포함한 이 모든 이제 딥러닝 과정이 완료가 되면 학습된 딥러닝 모델을 검증해야 됩니다. 이 검증은 처음에 그 데이터셋을 구축할 때 학습 데이터하고는 분리해서 완전히 별도로 구축된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라운드 소스라고 불리는 그 정답 결과하고 딥러닝 결과 간의 이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이 과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센시티비티나 스페시피시티, 애큐러시, 다이스 시밀러리티 코에피션트, ROC, FROC 등 세그멘테이션이나 디텍션, 클래시피케이션 각각의 목적에 맞춰서 거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통계학적 기반의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학습된 딥러닝 모델을 검증하게 됩니다. 검증이 완료가 되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딥러닝 모델과 연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앞서 개발 방향 정립에서 언급하였듯이 예를 들어 척추측만증 진단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있어 어떤 척추체 영역을 분할하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켰다면 그, 어, 그 결과로부터 그 콥스 앵글을 측정하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딥러닝 모델과 연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추가 알고리즘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딥러닝 모델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등에 연동해서 임상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후에 추가적인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학습된 모델에 추가적으로 학습하여 성능을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업체의 협조가 있다면 팍스에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웹 기반으로도 서비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가 앞서 예시로 설명드렸던 척추증만증 진단을 위한 그 소프트웨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 이 척추체 분할은 딥러닝 모델을 이용을 했고, 그 분할된 이제 척추체 영역으로부터 어떤 그 콥스 앵글을 측정하는 부분은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을 해냈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영상을 열면 자동으로 딥러닝 모델이 척추체 영역을 분할하고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코스 앵글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유료 분야에서 딥러닝 모델의 그런 어떤 전반적인 개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분명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할 때 이제 대부분은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딥러닝 모델을 성능이 좋은 최신 모델을 사용하는 것에만 좀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이런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데 데이터의 양이나 어떤 딥러닝 그 아키텍처도 이 성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어떤 최적의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떤 최적의 이런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지금까지 일련의 그 각 과정들을 단계별로 잘 이해하고 고려를 한다면 분명 좋은 딥러닝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